네,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어제 출국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가진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풍계리에서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와 함께 이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어제 대통령께서 출국을 했는데요. 유엔 창설 70주년 유엔 총회, 네.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엔 총회, 이번 총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70돌 유엔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총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 160여 개국 정상들이 참가를 합니다. 유엔 총회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그야말로 다자외교의 꽃이 피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일러의 최고 정상들이 모두 참가한다. 시진핑 주석도 지금 미국 방문을 하고 있고 유엔 총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푸틴, 또 일본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주요 인사들이 참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총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출국을 앞두고서 외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한 발언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블룸버그 통신과의 그 회견이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강한 그 입장, 그러니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지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제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가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핵 포기를 북한이 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지원은 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외교의 가장 큰 목표는 아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우려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유엔 총회 참가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의 그런 그 사전 블룸버그 통신과의 그 회담, 그 대담은 역시 우리 쪽이 갖고 있는 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한 우리 한국의 입장 이 부분을 미리 못을 박아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일단 궁금한데요. 사실 이 방법론은 상당히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한 서너 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 구조 자체가 대외 의존형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제 제재의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사실이고 이번에도 만약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나아가서 4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국제사회가 유엔의 제재를 가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 확정은 될 텐데 그러나 그 유엔 차원의 제재가 금융 제재의 이상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북한이 이제 금융 제재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 정도 수위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해안 봉쇄랄지 고강도 제재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곧 전쟁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제재에 동참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북한을 상당히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이 그 정도 제재에 나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원칙론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네네. 동의를 하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 그 유엔 차원에서 이번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재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이야기는 북한의 그런 행동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은 유엔 결의안 위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국제사회는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원론적인 미중 정상의 그 일치된 입장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그 유엔 차원의 제재에 동참하지만 예. 그러나 그 제재의 수위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이게 중국의 입장이고 예. 미국은 굉장히 강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에 합의된 내용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그런 나쁜 행동을 할 경우에 제재를 가해야 할 때 어떤 그 수준에서의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좀 그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네. 강한 대북 압박보다는 원론적인 입장 그 과정에서 예.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설득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네.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 북한에 대한 그 양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원론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네. 북한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강한 대북 압박 수위가 나오는 예.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상당한 그 부담이 예.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물론 대화의 내용은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겠습니다만 겉으로 발표된 것만 본다면 네. 그렇게 세게 방망이를 지금 휘두르지는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그 미중 정상의 그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이 좀 더 강하게 되받아치는 그런 형태를 앞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들을 예. 보다 가시화시키면서 예. 그러면서 또 미중을 더욱 압박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근데요, 그 이제 총회가 열리니까 다자 외교의 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도 리수용 외무상이 가 맞습니다. 있고요. 그렇게 네. 된다면 북미 간의 어떤 접촉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성김 그 동아태 부차관보는 직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예.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성김 대표가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을 방문하는 그 타이밍에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은 결국 북한의 그런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이랄지 이런 일련의 북한의 강경 드라이브에 대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예. 북한의 진위를 좀 확인하면서 또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 네.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는 예. 그런 차원에서 성김 대표의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과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유엔을 방문하는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 이번에 이수영 외상이 외무상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차석 대표랄지 또는 그 이수영 외무상을 보좌하고 있는 북한의 실무 외교관들 예. 이들이 미국의 실무 그 북한 담당 예. 그 외교관들과 접촉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어쨌든 지금의
그 강경 행보로 가는 북한의 행동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예. 이런 차원에서의 대화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유엔 총회도 열릴 예정이고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북한의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38로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특히 서쪽 갱도 그리고 남쪽 갱도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북한의 속내가 어떻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풍계리의 그 핵실험장은 그 동안에도 약간의 움직임들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핵실험의 징후 가능성들을 계속 좀 보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38로스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이 부분도 역시 북한이 핵실험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다. 핵실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 시선 자체를 북한으로 끌어들이고 네. 또 지금 9월 달도 지금 뭐 미중 정상회담도 열리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정상회담이 또 10월 달에도 또 한미 정상회담도 워싱턴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뭐 11월 초에 열리고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북한이 중요한 어떤 그 국제 정치 과정 또는 예. 동북아시아, 한반도 이 과정에서 북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시선을 좀 끌어당기는 이런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런 풍계리 실험장의 모습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핵실험 징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예.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런 핵실험 징후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고 예. 북한이 가림막을 설치했다가 예. 또 다른 또 지역에 또 설치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행보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이 그런 핵실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 이런 차원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꼬리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네, 그 핵실험이 임박했다. 네네. 혹은 뭐 미사일 발사가 이제 곧 발사할 듯 이런 보도 내용이 흘러나온다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징후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걸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그 징후가 명확하게 뭐 우리가 그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한 두 가지 정도의 징후는 우리가 그 사전에 언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북한이 지금 보면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들을 북한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외적으로만 예. 지금 북한이 그런 그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신문을 읽거나 TV로 볼 수 있는 여기에 핵실험이나 또는 예.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북한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면 그것은 아마 장거리 로켓 발사는 거의 기정사실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장거리 로켓 발사도 그렇고 핵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전에 기술적으로 준비 단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체 연료를 또는 액체 연료를 주입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동창리에는 로켓을 조립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립된 로켓이 평양 근처의 공장이랄지 이쪽에서 그 궤도 열차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의 과정들을 우리가 그 포착을 할 수 있는 위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그렇지만 물론 100% 포착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징후로 포착할 수 있고 핵실험 역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그 카메라도 설치가 돼야 되고 또 핵실험의 성과들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그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이 그런 그 임박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징후들이 사실 아직은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달 10일에 있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교수님은 보십니까? 사실은 뭐 이 장거리 로켓 발사의 가능성은 한 반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실험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렇게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더라도 10월 10일 이전이나 10월 10일보다는 한다면 10월 1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장거리 로켓 발사라고 하는 게 우리도 나로 발사를 해봤습니다만 예. 몇 번에 걸친 그 실패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월 10일 이전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카운트다운 들어가서 만약에 연료 교통에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래서 연기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70돌 행사에 그런 그 행사 자체에 뭔가 분위기를 좀 떨어뜨리는 이런 예.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또 북한이 지금 말로는 계속 장거리 로켓 발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런 수위를 일단 올려놓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대외적인 홍보 효과랄지 또는 그 북핵 문제나 이런 장거리 로켓 문제를 국제사회의 어떤 주요 그 정상회담에서 그런 의제화시키는 이런 부분들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네. 그런 그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겠다 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당국이 한 건 아닙니다. 예. 개별적으로 어떤 실무 당국자들이랄지 또 언론을 통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좀 직간접적으로 좀 그것을 좀 흘리는 이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네네. 사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0월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월, 그러니까 쌍십절 이후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이제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물론 반반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네. 미사일을 만약에 쏘게 된다면 이거 네.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혹시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영향은 뭐 어쨌든 준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월 20일 이전에 만약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게 되면 예.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바로 소집이 되고 네. 거기서 유엔 차원에서의 결의안이 통과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국내의 또 보수 여론이 아마 상당한 그 부정적 입장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국제사회도 또 부정적 입장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분리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사안이고 예. 이것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것을 미룬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물론 국민 정서적으로나 또는 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남관계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 축은 또 굴러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인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인도적인 부분으로 다루고 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우리가 동참하는 부분들은 예. 또 그 나름대로 가는 예. 그런 쪽으로 두 가지 그 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이 네.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진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미사일을 쏜다는 가정을 제가 하고 여쭤봤잖아요. 네. 그럼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뤄낸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정상적인 상황. 네네. 이거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그 부분도 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8.25 합의에서 어떤 상태일 때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냐에 대한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그 휴전선 상에서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예. 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 예.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국내에서는 그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8.25 합의는 또 다른 차원에서 붕괴된다 이렇게 또 볼 수밖에 없고 예. 또 그 과정에 남 관계는 또 어려운 또 터널을 또 진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예.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또 그 과정을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중장기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예.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이 모든 문제 이전에 사실 북한이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